한양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잠겨 있었다. 휘와지공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군마가 달리는 듯한 괴음으로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도두청의 다모 강서윤은 그 소란을 틈타 조대감의 저택 담벼락을 넘었다. 그녀의 심장은 늑골을 때리며 요동쳤지만 손끝은 차갑고 단단했다. 반드시 찾아야 했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채운 그 부정한 장부를 찾아야만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 서유는 진흙푸성이가 된 집신을 끌며 뒤뜰 깊숙한 곳, 웅장하면서도 기괴한 기운을 내뿜는 창고 앞으로 다가가 단검을 꺼내들었다. 문고리의 틈새를 비트는 쇠붙이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 문이 열리자마자 훅 기쳐오는 것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수천 섬의 살가마니가 뿜어내는 무거운 압박감이었다. 서유는 등불조차 켜지 못한 채 손의 감각에만 의존의 구석진 바닥을 더듬었다. 마침내 세 번째 쌀가마니 밑 기름 먹인 종이 뭉치의 촉감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장보를 품에 넣는 순간 등 뒤에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구나. 갑작스럽게 수십 개의 횃불이 창고 안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고 그 불빛 사이로 조대감이 부채를 붙이며 여유롭게 걸어 나왔다. 이미 창고 주변은 무장한 사병들로 물샐 틈 없이 포위된 뒤였다. 서윤의 눈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닌 타오르는 징후였다. 형틀에 묶인 서윤의 등 위로 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살점이 터지고 뜨거운 피가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그러나 조대감은 그녀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네가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너만 기다리는 그 꼬마 아이는 어찌 될 것 같으냐. 서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단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맑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쌀 도둑이라 자백해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마. 악마의 제안 앞에서 서유는 무너져 내렸다.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자백했고 다음 날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은 관노로의 강등과 절의 고도, 고금도로의 유배였다. 유배지로 향하는 낡은 나룻배는 거친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호박된 서인의 온몸은 고문의 흔적으로 만신창이었으나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배전에 숨어든 꼬마 아이. 단지였다. 언니, 나 여기 있어. 보찜 속에 몰래 숨어들어온 단지는 해맑은 얼굴로 서윤의 곁으로 기어왔다. 서윤은 경악하며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단지는 오히려 녹슨 엽전 3개를 꺼내 보이며 웃었다. 할매가 그랬슈. 언니가 물귀신이랑 춤추는 걸 봤다고. 내가 안 오면 언니 큰일 나. 그 순간 뱃사공이 아이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단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공을 빤히 올려다보며 내뱉었다. 아저씨? 마누라가 장독대 밑에 숨긴 돈 빼돌려서 오라비 노름비 갚은 거 모르는구먼. 사공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아이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듯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룻배가 전라도 앞바다의 험난한 길목,
울돌목에 들어서자 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 치며 배 밑바닥을 집어삼킬 듯 들이쳤고 낡은 나무 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렸다. 뱃사공은 공포에 질려 키를 놓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신령님을 찾으며 울부짖었다. 이제 다 죽었네. 이 물귀신 소리가 안 들리는가? 차가운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서윤의 젖은 상처를 파고들었다.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어린 단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서 녹슨 엽전 3개를 꺼내 들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광풍을 비웃듯 평온하기까지 했다. 단지는 소리치며 엽전들을 젖은 배바닥에 던졌다. 짤랑거리는 맑은 새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서윤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3개의 엽전은 제멋대로 구르는 대신 마치 자석에 끌리듯한 방향을 가리키며 멈춰섰다. 아저씨, 저쪽은 아니야. 저리로 가면 다 죽어. 키를 오른쪽으로 꺾어요. 당장 단지에 찢어질 듯한 외침에 정신을 차린 사공이 허겁지겁 키를 잡고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다. 배가 뒤집힐 듯 기울어지며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공은 단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두려움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이 아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직감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고금도의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갯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서윤의 얇은 옷을 헤집었고 멀리 보이는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적막했다. 관아에서 나온 늙은 포졸은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갯마을 끝자락의 오두막을 가리켰다. 저기가 내 놈들이 썩을 곳이다. 보급이 올 때까지 알아서 살아남든가 죽든가 해라. 그가 내 동댕이 치고 간 자루에는 곰팡이가 하얗게 핀 보리쌀한 중뿐이었다. 서윤은 무너져가는 초가집 문짝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한양의 권세가 드높던 가문의 규수였던 그녀에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무덤과 같았다. 목이라도 축이려 찾아간 마을 우물가에서도 차가운 멸시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적 집안 딸년이라더니 재수없게 얻을 신성한 우물에 손을 대려 해. 마을 안아 가나가 서윤의 손에 들린 바가지를 발로 걷어찼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서윤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싸 쥐며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굶주림은 사흘이 지나자 환각을 일으킬 정도로 심해졌고 서윤이 기력을 잃고 거적 위에 쓰러져 있을 때 단지가 다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언니, 일어나 봐요. 제가 소리를 들었구만요. 개펄 밑에서 땅이 그르렁대며 숨을 쉬고 있어요. 단지의 눈에는 다시 그 기이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절망뿐인 이 섬에서 아이는 또 다른 기적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윤은 단지의 고집에 못 이겨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을 앞 개펄로 나섰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명체라고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적적 갈라진 메마른 땅뿐이었다. 멀리서 그물 손질을 하던 마을 장정들이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미쳤구먼 미쳤어. 저 바보년들이 이제 흙이라도 파먹으려나 보네. 서윤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펄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아이는 다시금 품속에서 녹슨 엽전 3개를 꺼내 허공으로 높이 던졌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매운 바닷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엽전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지점에 옹기종기 모여 박혔다. 단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귀를 바닥에 대었다. 언니, 여기여라. 땅 밑에서 그르렁하고 숨소리가 들려요. 서유는 기가 찼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울돌목에서 죽음의 길을 피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서유는 옆에 굴러다니던 깨진 조개 껍데기를 집어들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메마른 질근 돌처럼 단단하여 몇 번 파내지도 않아 서윤의 고운 손끝이 터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단지도 이미 맨손으로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조금만 더요. 언니, 거의 다 왔슈. 구덩이가 무릎 깊이만큼 파였을 때였다. 갑자기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물렁해지더니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비켜요. 단지의 외침과 동시에 굉음이 터져 나왔다. 흐아. 구덩이 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고 그 물줄기를 타고 팔뚝만한 무언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맛조개들이었다. 하늘에서 맛조개 소나기가 내리는 기이한 광경에 서유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언니, 뭐 해요? 얼른 주워 담아요. 이거 돈이요. 돈. 단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유는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조개를 줍기 시작했다. 진흙 범벅이 된 손에 잡히는 조개들은 묵직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모닥불을 피워 조개를 구웠다. 쫄깃하고 달큼한 조갯살이 위장을 채우자 서윤의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은 조개를 광주리에 가득 담아 마을로 향하자 아까까지만 해도 비웃던 안악들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저기, 그 조개 나한테 좀 팔게나. 보리쌀 한 대 줄 테니. 서유는 기가 찼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당장 살아가려면 자존심보다 보리쌀 한 대가 급했기 때문이었다. 조개와 식량을 바꾸며 서유는 깨달았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척박한 섬에서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밤이 깊어갈 무렵 단지는 서윤의 옷자락을 잡으며 서쪽 숲을 가리켰다. 언니, 저기서 검은 연기가 보여요. 사람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요. 아이의 경고에 서윤은 다시금 가슴이 서늘해졌다. 단지가 이끈 곳은 마을 뒤편. 대나무 숲길 끝에 버려진 폐가였다. 10년 전 역병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흉가라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은 곳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우수수 휘신 울음소리를 냈지만 단지는 씩씩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걱정 말아요. 언니, 귀신도 배부르면 안 괴롭혀요. 단지는 엽전을 던져 자리를 잡더니 부엌 기둥 밑을 파보라고 했다. 서윤이 반신반의하며 낫으로 흙을 걷어내자 그곳엔 놀랍게도 10년은 좋기 묵은 듯한 묵은지 항아리가 숨겨져 있었다. 콩쿠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곰줄인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반찬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대나무 숲이 평소보다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쿵, 흥, 쿵. 누군가 살인문을 둔탁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서유는 반사적으로 낫을 집어들었다. 문틈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낫을 휘두르려던 찰나 고부정한 허리에 커다란 옆판을 맨 노인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이고, 냄새야. 조개 굽는 냄새가 숲밖까지 진동을 하네. 영락없는 거지 꼴을 한 엿장수였다. 그는 겁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엿가위를 챙그랑거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노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단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할배, 엿장수 아니지요. 수염 속에 먹물 자국이 숨어 있는데 무슨 엿장수가 붓을 잡아요? 단지의 촌철살인 같은 말에 노인의 가위질이 딱 멈췄다.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새별처럼 빛나더니 입가에 기품 있는 미소가 번졌다. 껄껄, 명랑한 것이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구나. 그의 정체는 토정이지함의 문화에서 글을 읽던 선비. 영감이었다. 그는 조대감의 횡포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숨어든 조력자였다. 영감은 서인에게 딱딱한 엿가락 하나를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속삭였다. 이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깨물어 보시오. 한양에서 살수가 내려왔지만 암행어사도 이미 출발했으니 영감이 바람처럼 사라진 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엿가락을 부러뜨렸다. 그 속에는 얇은 기름 종이에 휘갈겨 쓴 밀서가 들어있었다. 살수가 도착했으니 항상 경계하라.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단순히 유배지에서 말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숨통을 끊으러 전문적인 암살자들을 보낸 것이었다. 서윤은 타 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렸다. 그때 멀리 숲속에서 사각 나뭇잎을 밟는 은밀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포위망을 좁혀오는 소리였다. 서유는 잠든 단지를 황급히 깨워 품에 안았다. 암흑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대나무 숲의 정적이 깨졌다. 바람이 멈춘 자리에 스며든 것은 서슬퍼런 살기였다. 서유는 숨을 죽인 채 문틈 사이를 응시했다. 창지문 너머로 비친 달빛에 가느다란 칼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나, 둘, 셋. 적어도 네 명이었다. 놈들은 평범한 포졸이 아니었다. 발소리를 지우고 사방을 에워싸는 기색이 전문적인 살수들이 분명했다. 서유는 옆에 잠든 단지의 입을 황급히 손으로 막았다. 단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평소의 해맑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단지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방바닥 서쪽 끝을 가리켰다. 그곳은 쥐들이 드나들어 흙벽이 허물어져 가던 구석이었다. 우직근 낡은 문짝이 단숨에 부서져 내림과 동시에 은빛 칼날이 서윤이 누워있던 자리를 가르고 지나갔다. 서윤은 단지를 품에 안고 서쪽 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썩은 나무 기둥과 흙벽이 그녀의 어깨에 부딪히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가까스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뒤에서는 놈들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젖은 풀숲을 헤치며 달리는 서윤의 등 뒤로 날카로운 파고음이 들렸다. 비수가 그녀의 뺨을 간발의 차로 스쳐 지나갔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종아리는 가시덩굴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단지가 서윤의 등 뒤에서 기이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니, 지금 왼쪽으로 굴러요.
스부치가 춤을 춘다니까요. 서윤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바닥을 구르는 순간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쇠몽둥이가 내리꽂혔다. 턱!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사이로 엿장스마 영감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엿가위가 아니라 묵직하고 시커먼 무쇠 지팡이였다. 이놈들이 점잖은 노인네. 잠자리를 방해하느냐. 마이 영감의 몸놀림은 바람보다 빨랐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쌀수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놈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단지는 품속에서 엽전 새 잎을 꺼내 살수들의 발밑으로 힘껏 던졌다. 짤랑 엽전은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되어 살수의 발에 밟혔고 중심을 잃은 살수는 옆 동료의 칼날 위로 고꾸라졌다. 기괴한 우연이자 단지가 설계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살수들이 흩어지고 다시 정절이 찾아왔지만 서율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살수의 소지품 중에서 반짝이는 나무패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조대감 가문의 문전이 선명하게 새겨진 암살령의 징표였다. 서윤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다. 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 영감은 피 묻은 지팡이를 닦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요. 놈들이 이토록 집요한 건 그 꼬마 아이가 쥐고 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지. 단지는 어느새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붉게 물든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노라고. 놈들의 목줄을 진실의 장부를 반드시 찾아내겠노라고. 마 영감은 늙은이답지 않은 날랜 몸놀림으로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서윤은 단지를 업은 채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도착한 곳은 덩굴로 교묘하게 가려진 해안 절벽의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눅눅한 소금기 대신 묘하게 구수한 약초 냄새가 맴돌았다. 마 영감이 부싯돌을 치자 하르륵 불꽃이 심지를 타고 피어올랐다. 주황빛 불꽃이 동굴 벽면을 비추자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단지를 곰 가죽 위에 뉘었다. 아이는 그 난리통에도 한 손에 엽전 새 잎을 꼭 쥐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마 영감은 그 엽전들을 유심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 손에 휘어진 것 좀 자세히 보자꾸나. 마 영감은 먹을 갈아 엽전 뒷면에 듬뿍 묻혔다. 그리고는 깨끗한 한지 위에 세 개의 엽전을 나란히 놓고 힘껏 눌렀다. 종이 위에 찍힌 검은 원들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합쳐지자 굽이치는 산맥과 물길, 그리고 기괴한 숫자들이 나열된 정교한 지도가 나타났다. 서윤은 전율했다. 이것은 지도입니까? 마 영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조대감이 지난 흉년에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구휼미 수천 석을 빼돌려 숨겨둔 비밀 창고다. 그리고 이 테두리의 암호는 영모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과 시부책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어. 단지의 부모가 왜 처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왜 살수들이 이 어린아이를 줬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다스라. 동굴 밖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 영감이 호롱불을 끄려는 찰나. 동굴 밖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곳이다. 쥐새끼들이 이 안에 숨어있다. 고금도 현관방만석의 목소리였다. 탐욕의 눈이 먼 현감이 살수들과 결탁하여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이었다.
곧이어 동굴 입구로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놈들이 동굴에 불을 붙여 그들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다. 콜록거리며 눈을 뜬 단지는 겁에 질려 서윤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앞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든 관군들이요. 뒤는 막다른 동굴 벽이었다. 진퇴역 나는 순간이었다. 마영감이 검집을 꽉 쥐며 구석에 거대한 항아리를 가리켰다. 죽으란 법은 없지. 저 항아리를 치워라. 서윤이 다급히 항아리를 밀어내자 벽 뒤에 비좁은 틈새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틈은 어른이 지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입구에서는 이미 복면을 쓴 자객들이 불길을 뚫고 칼을 휘두르며 진입하고 있었다. 쟁강. 마 영감이 지팡이로 자객의 칼을 막아내며 비명처럼 외쳤다. 아이 먼저 밀어넣어. 어서. 서유는 단지를 좁은 구멍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지만 단지는 서윤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언니, 같이 가. 무서워. 불길은 이미 동굴 천장을 핥으며 그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불길은 뱀의 혀처럼 동굴 안쪽까지 날름거리며 다가왔고 매캐한 연기는 폐부를 찌를 듯 스며들었다. 서유는 단지를 품에 안고 막다른 벽에 몸을 기댄 채 죽음을 예감했다. 그 순간 단지의 눈동자가 기이한 청백색 빛을 띠며 고정되었다. 아이는 공포를 초월한 목소리로 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요. 땅속에서 물이 울고 있시오. 저 바위 밑을 깨야 혀. 자객이 칼을 높이 쳐들고 달려드는 찰나 마영감은 단지의 말을 믿고 온 체중을 실어 무쇠 지팡이를 받아 안반에 내리꽂았다. 쾅! 귀를 찢는 괴농과 함께 단단하던 바닥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슈! 틈새로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콸콸거리는 물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바닥이 무너지며 시커먼 구멍이 입을 벌렸고 세 사람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지하수에 휩쓸려 심연 속으로 추락했다. 차가운 물살은 그들을 거대한 뱀의 뱃속 같은 수로를 따라 거칠게 떠밀었다. 서유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단지를 업은 포대기를 더욱 꽉 조여맸다. 얼마나 흘렀을까. 거대한 괴음과 함께 그들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지하수가 바다로 합류하는 해식 동굴의 출구였다. 세 사람은 차가운 밤바다 위로 내동댕이 쳐졌고 짠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쳤다. 부하, 콜럭이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서윤의 눈앞에 짙은 해물을 뚫고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배 위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다. 자객들의 배인가 싶어 서윤이 단검을 쥐려는 순간 배전에 매달린 작은 등불 아래 희미한 표식이 눈에 들어왔다. 세 마리의 말이 구름을 뚫고 달리는 형상. 그것은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마패의 문양이었다. 사내는 가볍게 바위 위로 뛰어내리며 삿갓을 들어올렸다. 날카로우면서도 정의로운 눈빛을 지닌 사내. 이명원이었다. 늦어서 미안하군. 마 영감의 밀서를 받고 한양에서 밤낮 없이 달려왔네. 이명원은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피투성이가 된 서윤의 상처를 돌보며 물었다. 대감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 물증이 아가씨에게 있다고 들었소만.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품 속의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명원은 엽전을 살피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조정의 노예한 여우들을 잡으려면 놈들이 숨긴 장부와 연판장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네. 그때 단지가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이명원 앞으로 쪼르르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왼쪽 엉덩이를 가리키며 킬킬 웃었다. 아저씨, 엉덩이에 걔한테 물린 흉터 있지? 그거 들키기 싫으면 내 말 들어요. 역전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현감의 복숭아 나무 밑이요. 고금도 관아의 밤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와 요란한 풍악소리로 가득 찼다. 현감 박만석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섬의 유지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모여들었고 상 위에는 백성들의 고열로 빚은 독한 술과 산의 진미가 넘쳐났다. 서유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생들의 무리에 섞여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가채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품속에 숨겨진 단검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명원이 역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치기 전까지 현감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것이었다. 상석에 앉은 박만석은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술을 따르자 그는 기름진 손으로 서윤의 손목을 잡으려 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보지 못한 얼굴이구나. 오늘 밤은 내 너를 특별히 아껴주마. 서윤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나직하게 웃음을 흘렸다. 나으리, 술맛이 좋으시니 소첩이 춤이라도 한 자락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녀가 소매 속에서 비단 수건을 꺼내들어 춤사위를 시작하자 좌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러나 서윤의 눈은 춤을 추는 와중에도 단지가 지목했던 마당 구석에 말라 죽은 복숭아 나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아이고 사람 살려 하는 비명과 함께 거짓 꼴을 한 이명원과 마영감이 난입했다. 사전에 약속된 신호였다. 배고파 죽겠어. 나란인 잔치에 밥 한 술 안 주면 청벌을 받을 것이요. 임명원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잔치상을 엎어버리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만석이 분노하며 포졸들에게 놈들을 잡아가더라고 고함을 치는 순간 이명원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품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를 꺼내들었다. 아맹어사 출두야. 그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금도 전체로 울려 퍼졌다. 역졸들이 담을 넘어 물밀듯이 들이닥치자 박만석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칼날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어딜 가느냐. 백성의 피를 빤 벌레 같은 놈아. 박만석은 이빨을 부딪히며 소리쳤다. 인연, 증거도 없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결백하다. 그 비겁한 외침의 단지가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복숭아 나무 밑을 가리켰다. 나무 뿌리가 왜 썩었겠쇼? 썩은 장부를 품고 있으니 숨을 못 쉰 거잖요. 당장 여길 봐보쇼. 단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역졸들의 삼날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박만석의 얼굴은 서서히 죽음의 빛으로 물들어갔다. 낙동강하고 포구의 공기는 비릿한 물 비린내와 함께 폭풍 전야의 정적에 쌓여 있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판옥선 한 척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고 그 배 위에는 한양의 실세 조대감이 사방을 살피며 서 있었다. 그는 현감이 보낸 거짓 밀서에 속아 모든 장부를 직접 회수하러 내려온 것이었다. 배가 선착장에 닿고 발판이 내려오자 조대감은 거만하게 지팡이를 짚으며 땅을 봐봤다. 최현감, 이 미련한 놈은 어찌 마중도 나오지 않는 게냐. 그의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복해 있던 이명원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횃불을 밝혔다. 순식간에 포구는 나처럼 밝아졌고 조대감의 호위 무사들은 황급히 칼을 뽑아 들었다. 조대감은 당황했으나 이내 뻔뻔하게 응수했다. 감히 조정의 대신을 능멸하려 들다니. 물 증거 없이 이 무슨 무례냐. 하지만 서윤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현감의 복숭 하나 몸 밑에서 가파는 묻은 연판장이 들려 있었다. 조대감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때 단지가 앞으로 나서며 품속에서 붉은 매듭으로 묶인 엽전 3개를 조대감의 발치에 던졌다. 이거 아저씨가 우리 엄마 죽일 때 뺏으려던 거 아니요? 10년을 기다렸슈. 이 엽전이 아저씨 목줄 쥘 날만 말이요. 엽전이 자갈밭에 떨어지며 내는 금소금은 조대감에게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조대감의 명령으로 최후의 암살자들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단지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응시하더니 소리쳤다. 지금이여, 쇠붙이가 미끄러진다. 단지가 던진 엽전들은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살수들의 발밑을 파고들었고 노련한 살수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갈에 미끄러져 서로의 칼날에 부딪혔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서윤이 번개처럼 파고들어 조대감의 목에 차가운 칼끝을 들이밀었다. 10년의 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유배지의 고통이 칼끝에 실려 바르르 떨렸다. 내 이놈, 죽어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라. 서윤이 칼을 내리치려던 순간 단지가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언니, 죽이지 마요. 죽으면 고통도 끝이자녀. 산채로 지옥을 보게 해야지. 단지의 눈은 슬프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맑았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칼을 거두고 조대감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그래, 너 같은 짐승에게 죽음은 너무나 과분한 잡이다. 평생 네가 무시하던 천한 이들의 발치에서 짓밟히며 살아라. 이명원이 이끄는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대감을 개처럼 올감했다. 포구의 수평선 너머로 핏빛처럼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단지는 사라져가는 엽전의 운명을 보듯 강물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한양 도성에는 것은 피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서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연판장과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조대감과 그 일파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영모를 꾸미고 백성의 고열을 빤 죄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토지와 재물은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서윤의 공을 높이 쌓아 그녀를 면천함과 동시에 궁중의 높은 여관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윤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삼배옷을 선택하며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이제 권력의 곁이 아닌 사람들의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대궐문을 나섰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양의 활기 넘치는 온종과 거리에 유독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대문 위에는 만사형통이 이라는 향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귀신들이 나이라 불렸던 단지와 포도청 다 모였던 서윤, 그리고 괴짜 선비마 영감이 함께 운영하는 기묘한 복덕반이었다. 마 영감은 입구에서 엽전 떨어지는 소리를 풍악 삼아 복채를 세느라 여념이 없었고 방 안에서는 단지가 좌르른 엽전을 던지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었다. 이제 단지의 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꿰뚫어보는 자유로운 빛으로 가득했다. 서유는 방 한구석에서 근심 가득한 여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칼을 든 수사관이 아니야.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자가 되어 있었다. 단지가 던진 엽전이 맑은 소리를 내며 멈추자 아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언니, 오늘 대길이여. 떡 먹을 복이 터졌어. 단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웃상인들이 시루떡을 한 가득 들고 대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만사형통의 마당을 가득 채웠다. 쫓기는 죄인도 억울한 원혼도 없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해질녘 서윤과 단지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한양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단지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엽전 새 잎을 만지작거리며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언니, 우리 이제 안 헤어지는 거지? 서윤은 단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어디든 함께 가자. 우리 단지가 가는 길이 곧 명당이니까. 녹슨 엽전 3개로 시작된 기나긴 싸움은 끝이 났고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마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